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파란만장하다는 표현이 꼭 맞을 정도로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이렇게까지 황당한 일을 살면서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저는 참 이질감이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겪게 되었던 그 황당한 일과 꼭 맞는 속담이더라고요. 저처럼 기묘한 배신을 당한 분은 없을 것 같아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당시 결혼을 조금 이른 나이에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부모의 얼굴도 친가나 외가의 다른 가족들 얼굴조차 알지 못합니다. 제가 3살이 되었을 때 시골의 한 고아원에 버려졌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커서 5살쯤 되었을 때 엄마에 대해 원장님께 처음으로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원장님께서는 엄마가 저를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를 찾아온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네요. 성인이 된 후 고아원을 나온 뒤 사회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디게 되었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신물이 넘어올 만큼 너무도 힘겨운 나날을 보냈어요. 하늘의 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이요. 하루하루 쓴물이 넘어올 정도로 굶으며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제 청춘에 한 줄기 빛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무뚝뚝하지만 은근 저를 챙겨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선의를 받아본 적이 많이 없었던 탓에 무언가에 홀린 듯 남편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고 정말 저만은 불같은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삶보다는 좀 더 나을 거라는 희망으로 결혼까지 선택하게 되었고요. 참 다행인 것은 시부모님께서 저를 가엾게 여겨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식 때도 온 마음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고아인 저는 혼주석이 텅 빌 게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받아들였지만 시부모님께서는 혼주석에 아무도 앉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냐면서 결혼하면 어차피 당신들이 제 엄마고 아빠이니 직접 앉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 말씀만으로도 참 든든하고 큰 힘이 되었는데 결혼식 당일 정말로 남편의 혼주석에는 아버님이, 제 혼주석에는 어머님이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때 정말 큰 감동을 했고 저는 시부모님을 정말 제 친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지냈어요. 결혼한 지 4년쯤 되었을 때부터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이는 정말 회사의 모든 걸 다 갈아 넣을 정도로 회사 일에 몰두했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가정에 충실하지도 못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고요. 저에게는 각별했던 시부모님이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효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 다 챙기고 아들 챙기며 남편 내조까지 참 재미없고 그저 그런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남들은 남편이 회사 대표이고 꽤 잘 관리되는 것을 보고는 돈도 마음대로 펑펑 쓰고 얼마나 좋냐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저 빚 좋은 개살구였지만요. 그래도 운영이 잘 안 돼서 늘 쪼들리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했어요. 애들 원하는 것 다 해줄 수 있고 시부모님 챙겨드리는 것도 부담 없고요. 하지만 계속 안정적으로는 운영되지 못했어요.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한 것은 19년도에 발생한 팬데믹 때문이었죠. 이 시기에 정말 극한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물론 모든 삶의 변화가 생긴 탓에 여전히 쉽지 않기도 하고요. 남편의 회사도 그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도산하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이런 건가 싶더군요. 저도 이렇게 허망하고 힘든데 남편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에 제대로 된 위로의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렵사리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편은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면서 자신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나 미안하다며 축 처진 어깨를 하며 기가 푹 죽어서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 쓰렸는지 몰라요. 내 앞으로 있는 빚이 당신과 아들한테 전가될지도 몰라. 사업 규모가 컸던 만큼 빚도 어마어마하잖아. 절대 그렇게 둘 수는 없어, 여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차선책이 있기는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달리 방법이 없어. 내가 생각해낸 이 방법만이 당신과 우리 애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야. 합의 이혼을 하자. 지금은 그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 이렇게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당신과 우리 애들한테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거야. 아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 지금 당장 내가 빚에 쫓겨 동분서주하며 지낼지도 모르는 판국이라고. 당신 마음 어떨지 알지만 지금은 우리 애들만 생각하자. 재산도 아니고 빚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던 변호사한테 도움받기로 했으니까 합의 이혼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야. 미안해, 여보. 저희 부부는 도산하면서 이렇게 합의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있는 빚이 저와 아이들에게 전가가 안 되는 방법은 그것뿐이라는 말에 저는 남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할 당시도 이미 도산하여 남은 재산이 없어 저는 무일푼으로 이혼하게 되었죠. 저희의 이혼에 도움을 주었던 변호사 말로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빚을 떠안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는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사업이 망한 것도 그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것도 제 의지와는 다 상관없는 것이었던 탓에 속절없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이 야속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과 제 몸 하나 누일 공간을 찾는 것조차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빚을 떠안지 않았다는 건 참 다행이었지만 이혼 후 한동안 저는 거의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고아원에서 막 나와 방황하던 그 시기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혼하고서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되려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눈앞이 캄캄했으니까요. 애는 둘이나 있지 돈은 없지. 그렇다 할 직장이 있던 것도 아니지. 도움받을 부모도 없었으니 덩그러니 길가에 버려진 셈이었어요. 제게 있는 돈이라고는 남편이 탈탈 털어 쥐어준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정말 작은 단칸방도 얻기 어려운 그런 돈. 어찌어찌 집을 구한다고 해도 당장 아이들 먹을 식비가 없어 굶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였죠. 저는 그제야 저를 고아원에 버린 제 친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그렇게 원망하고 또 미워했었는데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갈 곳도 없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든 잘 건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하지 않으면 삶의 원동력마저 잃고 말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했지만 잘 버텨보자는 생각뿐이었죠. 절대 제 부모님과 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혼 후 첫애를 낳았던 그 순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결심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전부를 줘도 바꾸지 않을 너무도 소중한 아이들을 어떻게 내버리겠어요. 그 결심 때문에 처음 집을 나오게 된 뒤 며칠은 정말 정처 없이 종일 걷기만 했어요. 공원 모퉁이에 집을 나올 때 혹시 몰라 챙겼던 작은 원터치 텐트를 펴고 잠을 잤죠.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학교를 가야 했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와 양치를 시킨 뒤 편의점에서 1+1 하는 우유 2개를 사 먹인 뒤 보냈어요. 아이들이 가고 나면 저는 당장 취직을 할 수 있는 곳은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온통 시간을 썼어요. 그런데 그 팬데믹으로 직원을 자른 곳도 꽤 많았던 탓에 제가 취직할 곳을 찾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거기다 아이들의 시간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았고요.
그렇게 정말 노숙자와 다를 바 없이 텐트 하나에 의지하며 아이들과 길거리 노숙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버텼어요. 바깥에서 노숙을 하는 동안 일주일에 딱 2번은 목욕탕에 가서 씻었고요. 3일까지는 어찌 머리를 안 감아도 버틴다고 하지만 그 시일이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유일을 정해서 목욕을 해야 했죠. 그렇게 지내다 운 좋게 1급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터를 찾게 되었어요.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닌 몇 달만 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였지만 저는 그것만도 너무 다행이라고 여기고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다고 그 단기 직장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내내 아이들과 폐지를 줍고 다녔고 폐지를 팔아 받은 돈으로 저녁 끼니를 때워야 했어요. 다른 버는 돈을 쓰게 되면 밖에서 지내는 기간이 더욱 길어질 테니 이 약물고 아끼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저는 결혼 뒤 그렇다 할 소득도 없던 상태라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또 남편과 우리의 관계가 빚 때문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라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모으는 걸 선택했던 거죠.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더군요. 밖에서 아이들과 먹고 자면서 지내는 동안 시간은 훌쩍 지났고 넉 달이 지났을 때쯤 5평 남짓한 반지하방을 드디어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의 감격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밤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또 남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무시도 당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날들을 다 보상받는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정말 순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억척스럽게 살지 않으면 좌절만이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부지런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잠을 아껴가며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린 뒤 아이들을 일찍 보내고 식당에 출근해 잡일을 도맡아 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는 길에는 여전히 폐지를 모았고요. 그렇게 지내다 일이 하나 터졌어요. 새벽에 신문을 돌리러 갔을 때 그 늦은 새벽에 아이들만 있던 우리 집에 술에 잔뜩 취한 취객이 찾아가 난리를 피워댔던 거예요. 정말 다행히 인적이 드문 시간대였음에도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준 덕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뒤로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아이들이 잠시라도 그 집에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새벽에 짬짬이 하던 일은 그만두게 되었어요. 일이 하나 없어져 소득이 줄어든 탓에 좀 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했고 대신 새벽 동안 집에서 하는 일을 찾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평소 김밥을 참 많이 싸줬어요. 간단히 재료를 사놓으면 며칠은 걱정이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저는 김밥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새벽 내내 싼 김밥을 챙겨 이른 아침 아이들을 보내고 역 앞에 나가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다 보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고 그렇게 1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1년 만에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남편에 대한 것이었는데 바로 남편이 객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저도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 남편의 안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에 처음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객사라니 너무도 청천벽력 같았어요. 그 연락은 시모를 통해 받게 되었죠. 이미 시댁 쪽에서 제가 신경 쓰지 않게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 그 소식을 이제야 알려줄 수 있냐고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어쩌다 이혼하게 됐는데 전후 사정 다 아시면서 이제야 그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어요. 사정은 안다만 니들은 이미 남남인데 이혼한 마당에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하겠니.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우리가 잘했으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가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어쩌면 애비가 이렇게 되려고 너랑 이혼하자고 하고 빚도 안 떠넘기려고 한 건가 싶다. 뭐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것 말곤 달리 이유가 있겠니? 애비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너도 애들도 건강 잘 챙기고 낙담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시부는 열심히 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연락이 끊긴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넋이 나간 채 눈물을 흘렸어요. 이혼 이야기를 남편이 꺼냈을 당시 제게 분명 안정되면 다시 합치면 되니 그때까지만 고생 좀 해달라던 그 말 때문에 희망 따위 보이지 않는 암담한 이 상황 속에서도 굳굳이 견뎠던 저이기에 좀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막 이혼을 한 뒤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을 때보다 더 정신이 아득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몸을 움직였고 일상생활을 이어갔어요. 아이들에게는 남편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요. 아이들도 아빠를 너무나 그리워했으니까요. 이별에 서툰 이 아이들이 한 번의 이별을 경험했는데 그보다 더 큰 아픔인 죽음이라는 것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체로도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내색하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썼어요. 그렇게 남편까지 잃게 되었다는 상실감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이 객사했다던 사실에 대한 진실을 모두 알고 말았습니다. 무슨 진실이냐고요? 이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요. 제가 신문 배달을 그만둔 뒤 고민 끝에 출근 시간마다 역 앞에서 김밥을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날도 저는 이른 아침 새벽 내내 싼 김밥을 챙겨 역 앞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한 노숙자가 지나가더군요. 그 노숙자는 남자였는데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 남편 잃었죠? 개고생하면서 어쩌지 살아가는 거 맞죠? 네? 그걸 어떻게... 누구세요? 제 꼴이 남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너무 실례네요. 당신은 참 착하지만 가여운 사람이네요.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도대체 처음 본 제게 무슨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저 지금 장사하는 것 안 보이시나요? 저요, 오늘 싸온 이 김밥 다 팔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만 놔주세요. 내가 이 김밥을 전부 사줄 수는 없지만 기가 막힌 진실은 하나 알려드릴 수 있어요. 당신 남편 죽었다는 연락 받았죠? 몹쓸 놈들. 당신 남편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걸 알죠? 당신 누구야? 남편이 살아있다니 분명 객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요. 제 남편을 알아요? 네? 노숙자가 제 앞을 지나간 것은, 그리고 저를 붙잡은 것은 추태를 부리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고 있는 눈치였죠.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처음 보는 이 남자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제 생각을 파악하기라도 했는지 남자는 한참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껄껄거리며 웃더니 제게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이 모든 게 그저 저를 속이기 위한 수법에 불과하다면서 이 모든 일은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가 모두 꾸민 일이고 그 인간들의 농간에 제가 노란한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생각했지만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의 농간이라는 말에 뭔가 의아했어요. 제가 이렇게 된 사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 노숙자의 말은 이랬어요. 전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짓을 미리 계획하고 벌였던 거예요. 심지어 전 남편과 짜고 절 물먹인 남편의 변호사는 실제로 여자였고요.
저는 노숙자에게 변호사와 남편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거냐고 물었더니 노숙자는 제게 이러니깐 당했다면서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더니 남편과 그 여변호사는 불륜 관계였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그 여자 변호사의 전남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그 노숙자의 말에 퍼즐이 맞춰졌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생각해본 왜 회사는 망해도 회장들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저는 모든 생각 회로가 딱 맞춰지고 나니 아주 예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이는 회사를 운영하게 된 지 2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했다며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남았다며 신이 나서는 제게 선물이라며 줬던 흰 봉투에 들었던 돈 100만 원이 말이에요. 당시 그 돈은 제게 준 것이긴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관절 수술에 보태시라고 드렸었거든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 이렇게 당하는구나 싶었어요. 이 노숙자 남자도 저와 같았어요. 변호사 상간녀에게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던 거죠. 남편이 제게 빚을 핑계로 합의 이혼을 했던 것도 그 여자에게 모든 걸 다 넘겨주려고 이딴 짓을 벌인 거였어요. 심지어 노숙자 말로는 지금은 유럽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더군요. 저와 이 노숙자 둘 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겁니다. 그들의 농간에 속아서요. 이 노숙자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고, 심지어 저희는 아이들도 있지 않냐고, 아빠가 자식까지 버렸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거냐면서 이혼 뒤 겪었던 수도 없는 수모를 생각해보라며 자신과 함께 손잡고 복수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러기로 했어요. 동병상련 처지가 된 둘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할 때 재산 한 푼 못 받고 나와서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는데요. 저만 그랬다면 덜 분했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아빠의 사리사욕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빠와 헤어진 것도 모자라 어른도 견디기 힘든 그 갖은 곤욕을 치우며 지내야 했는걸요. 지금도 바퀴벌레며 개미며 벌레가 득실득실하고 곰팡이가 덕지덕지 핀 그런 열악한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걸요. 아무리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조금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까지 좋게 넘길 수 없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아빠라는 놈이 바람난 것이랑 하하호호 즐기며 다니고 있다니 이 무슨 개망나니 짓인가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그날 뒤로 무작정 소송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어요. 원래 낮에 다니던 식당 사장님께 이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니 전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편의까지 봐주시는데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덕에 소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곳저곳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며 알아본 결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산이 있거나 그로 인한 수익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을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게 큰 희망이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만약 2년이 넘어서 발견한 재산이 있다면 남남이 되어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 저는 다행히 아직 2년이 채 안 되었기에 바로 소송을 걸 수 있었거든요. 상간녀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참 많이 도와주었죠. 전 남편을 소송 걸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 못했어요. 바로 전 남편 놈 이름 앞으로 어마무시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가차없이 그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나니 도끼가 오르더군요. 제가 고생했던 것, 그리고 아이들이 고생했던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온통 머릿속을 채웠어요. 이혼 후에 재산 청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더군요. 남편은 제가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급히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제가 걸어둔 가압류 덕에 재산 은닉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치열한 법적 소송 끝에 남편의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 절반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참 어이없는 것은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를 속이는 것을 가담했던 시모였어요. 그렇게 친부모처럼 모셨음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는 제가 남편의 재산 절반을 가지게 되니 곧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야, 네가 내 아들 팔자 망치려고 작정했어? 아이,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네가 손을 대? 저와 아이들 몫을 정당하게 챙겼을 뿐이에요. 화나면 제 편에 서준 법한테 따져보던가요. 사기꾼 집안이 따로 없네. 어떻게 어머니까지 가담해서 저를 속여요? 제가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고요. 제가 이혼하고 어떻게 지내는 줄은 아세요?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인간들. 악마? 아유, 우리 말에 확인도 안 해보고 대뜸 이혼한 것은 너야. 네가 멍청하단 생각을 해야지. 아, 그리고 그렇게 순순히 나갔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이렇게 내 아들 돈을 뺏어가? 네가 그 돈 받을 자격이 뭐 있어? 부모도 돈도 없이 살던 주제에 아이 돈독이 올라서는. 그래서 당신은 사람 속여서 손주며 며느리 거지 만들고 아들 돈으로 사니까 배 따시고 좋던가요? 당신이 부모라면 적어도 티끌만큼의 양심이 있다면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막았어야지. 그러고도 당신이 부모고 엄마야? 당신은 엄마 자격도 없고 인간 취급받으면서 살 가치도 없어. 아이, 됐고. 내 아들 돈이나 내놔. 이 도둑년아, 너 원래 그지였어. 네 주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감히 너 따위가 이를 그르쳐? 끝까지 남자 등쳐먹는 네가 애 엄마인 건 뭐 자격이 있냐?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 내가 너 가만 안 둬? 저 세상 가서도 괴롭힐 거야. 시모는 반 미친 사람 마냥 전화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죽어서도 괴롭히겠다는 악담을 한 뒤에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어차피 전 남편의 재산도 정당히 절반 가지고 왔으니 앞으로는 정말 잘 살 일만 남았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아이들과 함께 지낼 작지만 아늑한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제야 마음이 놓였죠. 그리고 남은 돈 전부를 전 남편의 휴지 조각이 된 회사를 매각하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싶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편도 못 이뤄낸 것을 보란듯이 제가 이뤄내고 싶었어요. 전 남편의 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상간녀의 전 남편이 도움을 주었어요. 알고 보니 변호사 상간녀의 전 남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재산 청구권 소송을 진행할 때도 법에 대해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법대를 나와 대기업 전략기획부서에서 부장까지 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소송 승소 후 알게 되었는데 저를 도와 싸워준 변호사 사무실도 실은 이 상간녀 전 남편의 지인분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노숙자가 되었나 그게 되려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들어보니 그분은 본인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고 억울하게 이혼을 당한 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고 그렇게 폐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상간녀 전 남편은 저를 도와 소송을 승소시키면서 조금씩 원래의 자신을 되찾아갔고 저와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까지도 해왔던 거예요. 그 덕에 저는 그 사람과 함께 휴지 조각이 되었던 그 회사를 매각해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처음에는 둘 다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야 했기에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시국도 시국인지라 사업 전략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해야 했고요. 그렇게 잠을 아껴가며 머리 싸매고 매달린 끝에 그 사람과 함께 시작한 사업은 점점 안정권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지금은 시국이 많이 완화되어 회사가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지만요. 전 남편은 아주 나중에야 제가 그이의 망한 회사를 매각해 이렇게나 키웠다는 것을 알고는 기함을 했어요. 제게 어찌나 전화해서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며 노발대발을 해댔죠. 자신의 재산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이렇게 자신의 뒤통수를 칠 수 있냐고요. 그러더니 아이들까지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애들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자식까지 다 데리고 가게 해줬더니
자신의 그런 배려는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냐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한 번은 저희가 운영하게 된 회사까지 찾아 난리를 치기도 했어요. 너 지금 저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는 알고 동업을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정신 나갔냐고. 내가 왜 미치고 정신이 나갔겠어. 뻔뻔하게 여기 찾아와서 행패까지 부리는 당신이 미치고 정신이 나갔겠지. 이 남자가 왜? 누군 게 뭐가 중요해서? 일만 잘하면 그뿐이지. 아, 당신 상간녀 전 남편이라 수틀리나? 그러게 왜 그렇게 붙어먹고 사람 배신해서 인생을 조져나? 다 알고도 둘이 사업을 한다고? 너 설마 저 남자랑 사귀냐? 연애라도 하냔 말이야. 아니면 저 남자가 널 조종하는 거야? 멍청한 네가 회사 매각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해? 뭐? 멍청하다고? 그래, 나 멍청해. 그래서 당신 말 고지 곧대로 믿어서 내 새끼들 개고생시켰어. 그런데 넌 그런 말 할 처지는 되니? 네 앞가림이나 잘해.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 행패 그만 부리고. 뭐? 내 회사? 야, 여긴 원래 내 회사야. 원래 내가 운영하던 내 회사라고. 나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인간 전부야. 돌려내 당사. 내 거 돌려내라고. 당신이 운영하던 당신의 회사는 망했어. 너희 같은 졸렬한 연놈들이랑은 달리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이만큼 회사를 키웠다고. 지금 당신은 남의 회사에서 영업방해를 하는 중이고 말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 돌아가. 정 원하면 당신도 법대로 뺏어보던가. 법이 당신의 편일 리는 없지 말이야. 우리가 잘 되는 게 배 아프다고 법 앞에서 투정 부려봤자 거들떠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런 계략을 전부 꾸민 놈이 너지? 내 아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꾸며놓고 날 괴롭힐 리가 없어. 그렇게 머리를 굴릴 능력도 안 되는 여자라고. 감히 순진한 사람을 깨어내서 영악하게 만들어? 당신도 이 남자한테 놀아나는 중이라고. 정신 차려 좀. 놀아나는 거면 좀 어때? 좋은 동업자, 처지가 같은 관계인 사람이 나랑 같이 잘 살자고 나를 좀 이용하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너는 너 혼자 원하는 삶 살겠다고 처도 자식도 다 길바닥으로 내몰아 놓고 여기가 어디야서 이 난리야? 결국 상간녀 전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고 전 남편은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쫓겨나는 와중에도 자신의 회사라며 내놓으라고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다 망한 회사를 이렇게 살려놨더니 이것마저 빼앗으려 드는 심보를 보니 처음으로 이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로 해피엔딩이었냐고요? 아니요. 남은 한 명이 있죠. 상간녀의 전 남편이요. 그날은 종일 밖에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저도 상간녀의 전 남편인 그 사람도 검소한 편이기에 차에 큰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소모품이라 여기기 때문에 작은 차를 탔거든요.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참 일에 열중하던 그때 회사 밖에서 엄청난 엔진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앞에 멈췄는지 직원 중 한 분이 바람을 쐬고 들어오면서 회사 앞에 웬 외제차가 멈췄다며 죽기 전에 한번 꼭 타봐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차를 몰고 다니냐며 직원들과 너스레를 떨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차주가 회사 안으로 들어왔어요. 명품을 주렁주렁 매달고 왔더군요. 네, 맞아요. 남편이 저를 버리게 만들었고 제 동업자를 폐인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 상간녀가 찾아온 겁니다.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언짢다는 듯이 노려본 뒤 그녀의 전 남편인 그 사람에게 곧장 다가가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무 황당했죠. 당신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돈 잘 번다며? 나 저 여자 남편이랑 끝냈어. 그러니까 다시 합치자.
이 정도 능력 있는 남자면 엄한데 눈 돌릴 일은 없으니까 다시 그런 일 겪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저 여자는 당장 잘라. 같이 있는 꼴 보기 싫으니까. 상간녀 전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상간녀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나중에 술을 한 잔 기울이며 물어보니 쌍욕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창피하니까 나가서 실컷 욕해주고 왔다고요. 상간녀의 말로 예상을 했지만 상간녀 전 남편도 제게 통쾌한 소식이라며 알려주더군요. 상간녀가 제 전 남편을 버리면서 둘이 갈라서게 되었다고요. 저는 넌지시 왜 버렸다고 하더냐고 물었더니 전 남편이 제게 찾아온 뒤로 상간녀와 저를 수도 없이 비교하며 깎아내렸다고 했대요. 상간녀는 똑똑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머리만 좋으면 뭐하냐, 꾸밀 줄이나 알지, 내조라곤 할 줄도 모른다는 등 저 같아도 버렸겠다 싶은 일화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자기의 그 더러운 성정에서 비롯된 나쁜 버릇 때문에 조강지처도 상간녀도 자식들까지 다 잃은 거죠. 거기다 더 반가웠던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 남편의 계속되는 무시를 참지 못했던 상간녀는 전 남편을 캐기 시작했고 결국 조세 포털을 했던 전적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는 그것을 이용해 전 남편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신고했다고 해요. 그렇게 손까지 쓴 뒤에 앞으로 전 남편은 보잘것없을 것 같으니 그간 저와 회사를 운영하며 키워온 동업자이자 본인 전 남편에게로 다시 갈아타기를 하려던 것이었죠. 제 전 남편도 저희를 찾아와 원래 자신의 회사라고 내놓으라며 깽판을 쳤던 이유도 다 상간녀가 앙큼하게 저지른 일로 인해 회사에서 나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었던 거고요. 저다 상간녀의 전 남편인 제 하나뿐인 동업자는 두 인간들 다 무시하고 지금은 일에 몰두하며 지내고 있어요. 좋은 사업 파트너로서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나아갈 것이고요. 회사도 여전히 성장하는 추세예요. 저희 아이들과도 길바닥에 나앉았을 당시보다 더 행복하고 포근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렇게 원하던 자기들의 방도 생겼고 벌레도 이제는 안 보인다며 좋아하던 우리 아이들. 힘들었을 텐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씩씩하게 잘 견뎌줘서 저도 이렇게 힘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가끔 전 남편과 이전 시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제게 하고는 해요. 그럴 때마다 아직은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둘러대고는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요. 현명한 대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간관계에는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겪는 많은 시련 중 유일한 내 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누군가 그러더군요. 하늘이 주는 시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의 크기만 준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그릇이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우여곡절을 다 경험하고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으니 말이에요. 저를 이만큼 성장할 수 있고 새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을 만난 것 역시 제 능력은 아닐까요? 허름한 옷차림에 억지스럽게 말하던 그 노숙자를 제가 미친 사람 취부하고 귀를 닫고 제 눈을 가렸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제 행운과 실력으로 더욱 행복한 길을 만들어갈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할 거고요. 지금도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우리 아이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엄마의 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제 뒤통수가 치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그리고 똑부러지게 살아갈 거예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의 작은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